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마지막 주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우리 지역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에게 걱정과 공감, 반가움을 안겼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돌아보시죠. 자, 먼저 올해 수도권 교통 이슈 가운데 이것만큼 논란이었던 것도 없을 겁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보는 2023. 이 5호선을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을 정리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갈등은 노선에서 비롯됐습니다. 갈등 주체였던 김포시와 인천시는 검단 구간 노선을 두고 오랜 시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 사업에도 올랐지만 전제 조건이었던 지자체 합의는 2년 넘게 풀지 못했습니다. 해를 넘겨 갈등이 이어지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에는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대광위의 중재에 따르겠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지자체가 대광위의 조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합의서도 좀 쓰고 있는 중을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노선 그대로 발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김포시의 입장입니다. 이후 대광위는 중립적인 평가단을 거쳐 각 지자체가 제출한 노선 중 최종 노선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른바 직권 중재, 시한은 8월까지로 뒀습니다. 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위임을 해줬으면 그 안에 대해서 대광위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경기도가 먼저 김포시 입장을 담은 노선을 제출하고 인천시가 뒤늦게 노선을 제출했습니다. 약속했던 8월이 지나서야 두 제출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지만 각자 입장만을 고수한 탓에 최종 결정은 연내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서울 편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5호선 갈등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5호선 김포시 안을 결정짓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접도시의 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의 현안들을 던져야 되는지 참 의문이. 지역민 갈등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포와 인천 사이는 물론이고 인천 검단 안에서도 노선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자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도 섞여 나왔습니다. GTX가 예타 중인데 5호선이 이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상황급 때문에 5호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역사 위치를 두고도 지역 간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김포 정치권에서 감정역 설치를 요구하자 장관님께 감정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불로역을 기대했던 인천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이러한 노선이 최근 갑자기 옆 동네로 우회하는 5호선 연장을 서두르려면 예비 타당성 면제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 광역철도를 향한 지역민 수거는 갈등과 오해로 변질돼 최종 노선과 별개로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이번엔 2023년 경기 북부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 경기 북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광역철도 확장이었습니다. 1호선 개통부터 GTX 연장 추진까지 이룬 것도 있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수도권 1호선 연천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연천군 전철 시대가 개막한 겁니다. 이번에 개통된 역사는 연천역을 비롯해 모두 3개, 연천역부터 용산역 등 서울을 거쳐 인천역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연천에서 동두천까지는 16분, 서울 용산까지는 1시간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해지고 또 서울 시민들이 연천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이 용이해지는, 즉 교차가 활발해지는, 그로 인해서 연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구는 1호선을 한탄강과 제인폭포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경제 활성화도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연천구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내년에는 관광도시 연천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두천시는 올 한 해
GTX-C 연장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현재 GTX-C 노선의 기점은 양주 덕정역. 동두천시는 이 기점을 동두천역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활로를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TX-C 동두천 연장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는 약 500억 원. 동두천시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금 조성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의 비용을 갖다가 손쉽게 기금을 갖다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23년도 추경에 100억 원을 갖다가 기금에다 적립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 금액 모두를 갖다가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주시는 서울 7호선 조기 개통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양주 지역 곳곳에서는 서울 7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도봉산 옥정 구간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옥정 포천 구간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에 착수한 상황. 특히 양주 지역 사회는 옥정 포천 구간의 109에 해당하는 양주 구간을 조기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9년인데 도봉산 옥정 구간 개통에 맞춰 분리, 조기 개통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양주 구간의 조기 개통을 공약해 지역사회의 기대를 이끈 바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인 109는 아무튼 포천 구간인 209나 309보다 하여튼 지금 우선 발주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양주시에나 또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아마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경기 북부의 최대 관심사였던 광역철도. 광역철도 확장 이슈는 2024년에도 지역의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일기 신도시 부천 중동 일대를 비롯해 원도심까지 넓고 오래된 지역은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최근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작 주민들은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정화 기자입니다. 일기 신도시 부천 중동, 90년대 초 조성돼 입주 30년이 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덧칠했을 아파트 외벽이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자체에 전부 다 부식들이 페인트 칠이나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요. 그 안에 옷 깨끗한 거 잘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분의 속 마음이 썩어 있는데. 2000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의 미로 같은 배관실은 온전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세월의 녹슬고 곰팡이가 핀 흔적들, 눈으로 보니 더욱 심각합니다. 아파트 지하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곳곳이 낡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손을 대면 곧장 바스라질 정도입니다. 누수 등 노후주택 문제로 진행 중인 주민 간 소송 다툼만 이미 여러 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 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셈이지만 정작 주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됐지만은 우려하는 점들이 많아요. 10년 이상은 걸릴 거다. 30년 된 아파트 이 제1기 신도시 한다 그래서 벌써 2년인가 3년 흘렀을 거예요. 말 나올 때부터. 진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로만. 실감할 수 있게끔 정책을 좀 펴줬으면.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좋은 집을 지어준다면 공짜로 주겠냐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기타 돈 비용 들어갈 거 생각하면 여기는 세대수가 워낙 많고 소형평수가 많고 분담금이 있는 사람이 어디서 서민아파트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주 계획도 없으시면서 이주 단지도 조정도 안 해놓고 무슨.
난개발이 심화된 부천 원도심 상황은 더 좋지 못합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10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부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큽니다. 내 고향처럼 살던 이곳을 변화되고 신도시가 된 모습만 보고 나는 정착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안전점검에서 안전취약시설물 D등급 판정을 받은 낡은 연립주택. 전체 80세대로 4집 가운데 한 집이 이미 빈집이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하세월입니다. 부천 전체 소규모 재정비 사업 대상지는 많게는 400곳 가까이 됩니다. 정비사업 자체의 불신이 높기도 한데 여기에는 부천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뉴타운을 하면서 그 정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본 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재건축하자고 하면 다 사기꾼처럼 여겨요. 소규모 재건축을 하기에 부천시가 그 환경이 노후도 그 블록의 단위나 이런 것들이 적합한 지역이면은 맞는데 그런 그 저간의 사정들 때문에 동의서 받는 것이 어려워요. 앞으로 빠른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도지구 지정 등의 절차가 남은 가운데 부천 중동 일대와 원도심에 대한 정비가 얼마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어서 올해 있었던 경기 북부 지역의 교육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공분이 일었습니다. 양주에서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구도심 학령 인구 감소가 모두 나타나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선 독립적인 교육 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하락 등이 교육계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의정부에서도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던 호원초 교사 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시민들은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며 거리로 나와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슬픔에 잠기신 동료 선생님들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시민들, 우리 모두가 오늘은 두 분 선생님을 마음껏 애도하고 슬퍼합시다. 고 이영승 교사는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순직이 인정됐고 경찰은 학부모와 교장 등을 조사하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주시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학령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양주 학생 수는 3만여 명, 인근 동두천시 학생 수 8,900여 명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옥정지구 등 양주 신도시에서는 학생 수가 급격히 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운동장에는 임시교실인 모듈러 교실이 들어섰고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사용하는 학교도 생겼습니다. 미술실이나 과학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면 그런 수업들을 일반 교실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반면 광정면과 백서급 등 구도심은 폐교 위기. 전체 학생 수가 3명인 학년도 있고 급식은 다른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받아 아이들은 식은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위생의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를 이제 배달을 받아서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차디찬 음식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게 되니까. 이처럼 양주시는 신도심과 구도심 교육 격차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육행정기관이 없습니다. 현재 동두천에 있는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동두천과 양주 두 지역의 교육행정을 모두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양주교육지원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확실히 이제 두 개의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과 또 현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 지자체에 일 교육청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와 학교장 등 지역민들도 신설 요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석 달 만에 8만여 명이 참여했고
동두천과 양주 지역 학교장들도 결의문을 발표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교육지원청을 신설하게 된다면 공공부지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학생 수나 인구 수로 하면은 다른 데 비해서 적지만 이런 도농 복합시고 또 양주는 또 경기 북부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중적 규제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좀 접근을 해서 교육부가 교육지원청 설립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프로축구에서는 올해 인천 유나이티드와 김포FC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잔류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리그 상위권에 안착하며 내년 1부 리그 잔류를 여유롭게 확정지었습니다. 네, 창단 2년 차인 김포FC는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이며 1부 리그 팀과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는데요. 올해 두 팀의 활약상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 성적은 1부 리그 12개 팀 중 5위. 14승 13무 10패로 승점 56점을 기록하며 상위권 그룹에 안착했습니다.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이했던 인천 유나이티드는 당초 리그 3위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리그 초반 부진의 영향 등으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때 리그 하위권을 맴돌던 인천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지난해 일본 J리그로 떠났던 스테판 무고사를 1년 만에 다시 영입한 뒤 상승세를 타며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후반 부상 악재로 주축 선수들이 줄줄이 이탈해 베스트 11의 절반 이상이 바뀌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U22세 자원을 대거 투입한 인천은 고군 분투 끝에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간 5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처음 출전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며 선전했지만 조별리그 결과 4승 2패를 기록해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올해 창단 2년 차를 보낸 김포FC는 리그 초반부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한때 리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김포FC는 올해 정규 시즌에서 17승 12무 8패를 기록해 2부 리그 13개 팀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2부 리그 출범 첫 해였던 지난해 11개 팀 중 8위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특히 김포는 올 시즌 1라운드 로빈 12경기를 끝낸 시점에서 1부와 2부 리그를 통틀어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팀이 되기도 했습니다. 리그 시작부터 연달아 용병을 기용하며 득점력을 높이고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수비력을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토너먼트에서는 공격을 잘해야 우승을 하지만 리그에서는 수비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좋은 성적을 낸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우리 팀은 특출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제가 공격수들부터도 많은 활동량과 또 수비를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단단한 수비가 올해 큰 변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규 시즌 이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김포는 리그 4위였던 경남FC를 꺾고 1부 리그 12팀인 강원FC와 치열한 승강 플레이오프를 벌였습니다. 홈구장에서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무승부를 기록한 김포는 이후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아쉽게 패하며 올해 1부 리그 승격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지나간 한 해에도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일들도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총선도 다가오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는 새해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